제 이름은 정재훈이고 저는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수능 국어가 이번에 좀 어려웠다라는 말이 많으니까 수능 국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후에 수능 국어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좀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는 두 가지의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출강을 하고 있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수능 국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일단 좀 배워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수능에서 출제됐던 기조가 여튼 내년에도 반드시 그런 형식에 차용해서 뭔가 변형을 조금 시키긴 하겠지만 그와 유사하게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특징을 바탕으로 어디에 좀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좀 해보면 제가 항상 좀 쳐다보는 게 오답률인데, 제가 항상 우선적으로 보는 게 오답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알기로 한 최신 6년 정도까지 오답률에서 상위 한 5위 정도까지는 거의 10위권 안에 거의 다 비문학이겠지만 5위 정도까지는 비문학이 벗어난 적이 없다. 그 말즉슨 결론적으로 마지막까지 내가 비문학을 잡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에서 이런 순위 1위에 있는 80%의 오답률을 내가 맞추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수능 국어에 있어서 좀 좋은 성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를 이런 통계치로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비문학이 요번에도 역시나 오답률에서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등급 컷을 좀 볼 건데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고민스러웠던 게 제가 이제 수능 국어가 딱 끝나고 아마 한 3시나 4시 정도에 시험지가 나와서 바로 풀어봤었거든요. 그래서 한 88 정도에서 한 91 정도가 컷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와서 저도 좀 당황을 했어요. 네, 생각을 해보니 9월 컷이 즉 수능 보기 전에 바로 컷이 97점이었습니다. 근데 97점이라는 거에서 더 중요했던 문제는 EBS 연계율이 그때 70% 정도로 굉장히 높았어요. 즉 아이들의 인식 속에서 EBS 작품이 이렇게 연계가 많이 되네 또는 EBS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를 하고 있네. 그렇단 소리는 내가 수능에서도 이 정도 난이도의 EBS를 좀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수능에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적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착오이자 점수를 이렇게 받게 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능에서는 역시나 그랬듯이 딱 EBS 연결을 50%로 맞췄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부러 의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을 골라서 출제를 했어요. 그 말즉슨 니네가 아무리 사설 강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EBS 작품을 연계해봤자 내가 내고 싶은 거 낸 후에 내가 문제 출제했을 때 맞출 수 있는 점들을 볼 거야 라는 철저하게 이 시험장 안에서 네가 실력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없어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수능 기조에 맞춰서 출제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전략적 미스와 함께 중간 등급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등급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중간 등급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좀 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 컷이 좀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런 등급 컷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결국 이번 수능은 국어가 모든 걸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수학은 최상위권에선 특히나 더 그렇고 수학은 최상위권에서는 거의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확실한 거고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번에 가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 국어였고 국어에서 무너졌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 대학의 티어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가장 결정짓는 수능에서 결정짓는 시험이 국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을 좀 해본다면 일단 독서부터 해볼 건데 비문학이죠. 그래서 확실히 2019학년도 이후부터
비문학의 길이는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학년도에 언론에서 한번 대서특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비문학이 너무 어렵다.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다. 과연 니네가 뭐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평가원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고 그와 동시에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지문의 길이를 짧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약간 보여주기식 같고 지문의 길이가 짧으니까 동시에 문제에 대한 난이도는 오히려 킬러 문제가 아닌 준킬러 문제를 더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 중간에 즉 예전에는 지문의 길이가 길었으면 하나하나를 좀 설명해주면서 문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해할 여지가 있었던 반면 오히려 짧아진 지문 속에서는 내가 문제로 내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좀 실력이 덜 됐거나 또는 상위권 아이들이 아닌 경우에는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렵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도 좀 그런 경향성을 많이 보여준 시험이고 분명히 내년도 이렇게 유사하게 출제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내가 어떤 형식으로 비문학을 공부해야겠다는 방향성을 좀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는 부담은 줄어든 대신에 전반적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중간중간 부분을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뚫으면서 즉 뭔가 공간을 비워놓으면서 다른 것들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는 어떤 난이도는 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다 맞추는 문제를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1월 달에 수능을 봤을 때 최소한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고 하면 기본적인 점수 예컨대 70점이든 75점이든 모두가 맞힐 수 있는 평이한 문제들은 무조건 다 확보하고 있다는 게 가정이 돼야 됩니다. 즉 거기에서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맞추더라도 점수가 잘 나올 리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실히 하되 그게 확실히 됐을 때 과연 이 플러스 알파를 시킬 수 있는 변별력을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다가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수능에 제가 풀어봤을 때 8번이나 13번이나 16번 정도가 그렇게 변별력을 결정짓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지금 왜 써놨냐면 나중에 이제 국어를 하기 전에 일단은 수능에 대한 거를 한번 풀어본 후에 내가 어디에서 문제를 틀리고 있는지를 좀 명확히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뭔가 쉬운 문제는 다 맞히고 있는데 변별력 있는 문제를 틀리고 있다. 변별력 있는 문제는 맞히고 있지만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고 있다. 라는 뭔가 형식적인 면에서 일단 접근을 한 후에 거기에서 내가 공부 방향을 어디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쉬운 문제에서 틀린다면 어려운 문제를 읽을 수 있는 실력은 되지만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는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쉬운 문제는 다 맞히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 틀린다면 쉬운 문제에서 실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즉 뭔가 꼼꼼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고 과정을 어떻게 닦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 내가 수업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한 후에 강사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불친절해요. 짧아진 글 때문에 불친절하게 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즉슨 결국에는 수능 시험장에 딱 앉았을 때 분명히 아이들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의 글을 보고 당황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실력이 조금 어설퍼서 그런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아진 글 때문에 불친절한 지문을 바라봤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실전적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기본적인 실력이 쌓여간다면 나중에 한 9월이나 11월까지 어떻게 실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할 것인가가 결국에는 이런 변화된 수능에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독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학을 좀 살펴본다면 연계 체감률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하는 문학 작품을 선택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제가 목동이나 아니면 다른 대치나 이렇게 말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건데 저의 성향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EBS 같은 거에서 EBS 수업을 그러니까 EBS 수업에 대해서 뭔가 문학 작품이 이게 출제될 거야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즉슨 내가 이게 출제될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들에겐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수능에서 그 지문이 나오지 않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풀어낼 수 있는데도 충분히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계에 기대서는 안 된다. 즉 내가 수능이라는 것에 대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아무리 연계에 대한 작품을 내가 알아봤자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다. 연계에 대한 작품은 마지막에 밀어서 해도 충분한 어떤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정도를 걸으면서 어떻게 실력을 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를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안 들으셔도 전혀 없는데 중요한 건 정말 이 방향성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방법적으로 가서 뭔가 단기간에 성적이 약간 오르는 것 같이 보일 것이냐, 아니면 결국 마지막 11월 달까지 봤을 때 어떻게 그 수능이라는 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으면서 실력을 늘릴 것이냐를 상대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은 연계 체감들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문학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연계 작품을 알든 모르든 결국 평가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변별력을 내는 문제는 결국 자신이 어떤 보기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너한테 문제를 요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풀어낼 수 있어라는, 즉 시험장에 앉아야만 뭔가 그때 받아들이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제는 그 말즉슨 연계에 대한 공부를 내가 신경 써서 이런 작품이 나올 거야를 생각하는 것보다 문학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실력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과 최상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수하는 경우가 문학에서 많이 실수를 합니다. 비문학은 웬만하면 다 잘 풀기 때문에 결국 이과 최상위에서는 문학 작품을 한 작품 틀리냐 또는 맞추냐에서 갈릴 수밖에 없고, 그 한 문제가 결국 의대를 갈 수 있냐 없냐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학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실전적이고 또 기출에 딱 맞춰서 뭔가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1월 달부터 설정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에 본질적인 요소를 내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할 것이냐를 먼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흐름에서 어디에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냐를 좀 선택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문제가 관건이 돼서 이번에도 평이하게 출제는 됐지만 여튼 그래도 그중에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보기와 연계를 통해 추론하는 문제를 분명히 평가원스럽게 출제를 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한 50% 정도의 오답률이 생겼기 때문에 50%가 높은 오답률은 아니지만 여튼 그 50%에 들었냐 들지 않았냐에 따라서 한 문제가 굉장히 큰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택 과목인데 어머님들이 많이 물으세요. 선택 과목을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는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컨대 엄매가 훨씬 더 유리하대 또는 화작이 이런 것 때문에 불리하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즉 내가 1년 동안 온전하게 바꾸지 않고 끌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이 뭔가 성향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가면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 선택 과목이 주가 아닌 공통 과목에서 뭔가 판별이 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엄매를 선택할지 화작을 선택할지를 고민하기보다 그냥 내가 한번 풀어보고 이게 훨씬 더 나한테 공부가 맞네 라고 생각하면 그걸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엄매와 화작의 어떤 장단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엄매는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 5문제, 이제 매체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기본 학습이 완벽히 되어 있으면 확실히 화작보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들의 어떤 마지막 밸런스를 봤을 때 제가 화작 같은 경우는 한 11분, 12분 안에 끊으라고 하고 엄매 같은 경우는 한 8분에서 10분 사이에 끊으라고 하는데, 즉 한 2분에서 4분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4분이나 한 5분 정도를 공통 과목에 더 쏟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 안에서는 5분이 굉장히 큰 어떤 시간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면 문학 작품 한 작품을 온전히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고, 비문학에서 최소한 3문제 이상은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법을 좀 완벽히 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작은 공부량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되는 반면 엄매는 내가 따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예컨대 예체능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화작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고, 나는 좀 다른 것들은 좀 완벽히 돼 있고 국어에서 좀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엄매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가원이 다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과 9월은 밸런스를 좀 맞추는 과정이었고 수능에서는 굉장히 잘 맞췄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튼 의도적으로 화작 문제를 좀 더 까다롭게 출제해서 이번에 언매와의 밸런스를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을 때 시간 안에 이 선택 과목을 온전하게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공통 과목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마지막까지 생각을 하면서 좀 국어에 대한 학습을 방향을 설정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생각을 해보면 문학이나 선택 과목이 어느 정도 됐다고 했을 때 결국 마지막에 승부가 나는 건 비문학이고 비문학에서 어떻게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고득점을 기대하냐 기대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한 9월 정도 이후부터는 비문학에 좀 중심을 둬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좀 명확하게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번 수능을 통해서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바탕으로 제 브로셔와 함께 여기 있는 PPT를 좀 이용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3가지 약속이라고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부풀려서 말하는 거를 못합니다. 정말 고지고대로 말을 하는데 제가 다른 출강하는 학원의 인원들을 다 취합을 해서 항상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가장 어떤 팩트적인 걸 바탕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온전하게 좀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약속은 데이터를 봤을 때 나랑 같이 공부를 하면 성적은 확실히 오르는구나를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1년 동안 온전하게 나랑 같이 공부를 했을 때 확실한 성적 보장을 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3.72에서 1.54 등급으로 점수를 반드시 올려주는 수업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딱 이렇게 통계 수치가 떨어진 겁니다. 즉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 정도 올랐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그동안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도 1년 동안 같이 나랑 한다면 반드시 성적은 올리는구나.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성적을 올려줄 수 있겠다는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확실한 성적을 보장을 약속하는데 모두가 하는 얘기고 그럼 너는 어떻게 성적을 보장을 약속할 것이냐에 대한 것으로 두 번째로 네. 수능에 가장 최적화된 형식의 강의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한번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제가 일단은 그 수능의 커리를 짜거나 아니면 수능의 어떤 강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저의 경험과 함께 아이들을 계속 인터뷰하면서 그 아이들이 뭐를 느끼고 뭐에 대해서 부족했는지를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연락 온 제자들 중에서 좀 성적을 잘 받았던 아이랑 잘 받지 못한 아이들을 좀 갈라서 어디에서 문제였는지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를 매년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 제가 보완할 점이 보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커리큘럼을 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단언컨대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수능 모든 시험에서는 기출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결국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올 수 있고 그 첫 번째 시간이 많았을 때 기출에 대한 분석과 함께 기본적인 실력을 쌓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어떤 방식을 대입하더라도 절대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라고 단언 드릴 수 있습니다. 국어가 성적이 굉장히 오르지 않는 과목입니다. 근데 모두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에서 성적이 오른다는 얘기는 분명히 다른 형식과 함께 방향성을 잘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어를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길과 저 길과 여러 가지 길을 비교해 봤을 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뛰면서 또 어떻게 같이 걸으면서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래서 기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첫 번째 시즌과 시즌 2를 기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이자 가장
마지막까지 힘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즌 1을 보시면 벚꽃 피면이라고 해서 첫 번째 봄시에 들어가서 벚꽃 피면이라고 좀 제목을 달아봤는데 제가 이거를 10주 차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동안에 있는 기출 문제 중에서 좀 유명한 지문이나 아니면 좀 아이들이 까다로워하는 지문을 그냥 일괄적으로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 제가 커리큘럼, 이 책의 구성이 탄생을 했냐면 이 커리큘럼을 짤 때 그동안에 제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그 기출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아이들을 다 등급별로 한 10명씩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각각 제재별로 느낄 수 있는 어려움, 그리고 각각 틀리는 문제들, 그리고 각각 뭔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어떤 형식으로, 즉 1주차, 2주차, 3주차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세 세트를 내가 일괄적으로 좀 같이 연관시켜서 공부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어떤 과학적인 제재나 기술적인 제재나 또는 법학적인 제재에서 이런 효과를 보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각각의 인터뷰와 함께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10주를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3주 한 후에 마지막 1주는 좀 종합적인 형식으로 그렇게 지문을 구성해놨고, 일괄적으로 뭔가 그냥 기출 문제다를 담아놓은 것이 아닌 굉장히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거를 좀 바탕으로 10주차까지 실력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뭔가 저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의논을 많이 하고 인터뷰한 경험을 통해서 구성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1을 온전히 끝냈을 때 시즌 2에서부터는, 즉 여름에서부터는 이것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좀 더 어려운 기출을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1과 시즌 2가 10주와 9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즌 1과 시즌 2에서 19주 정도를 기출을 분석하고 어떻게 문장을 접근하고 어떻게 평가원이 국어에 대한 문제를 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기본적인 실력을 쌓아놓는 시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3로 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적을 확 오를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 시즌 3가 좀 모래주머니를 찾는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즉슨 시즌 3부터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읽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제가 외부적인 지문에서 다른 어떤 연구진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 풀었거나 또는 모든 외부적인 지문에서 가장 수능과 유사하지만 고난도 지문을 골라서 이 시즌 3부터 들어갑니다. 즉 아이들이 처음 시즌 3 책을 시작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도 하지 못할 정도의 지문을 갖고 옵니다. 근데 이런 지문을 공부했을 때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어려운 어떤 용어를 봤을 때 과연 수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가지 않는 지문을 봤을 때 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를 경험해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을 때 마지막 파이널까지 끝내고 수능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시즌 3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지문이 나오더라도 최소한 시즌 3 때 풀었던 지문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갖는 두 가지의 어떤 기대 효과로서 시즌 3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전적인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시즌 1과 2에서는 뭔가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공부했다면, 즉 뭔가 더디게 가지만 기본적인 실력을 쌓았다면 시즌 3부터는 어려운 지문을 봤을 때 이해를 하기보다는 이 문장에서 또는 이 지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가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문제랑 어떻게 직결되고 있는지를 네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연결시켜야 되는지를 굉장히 실전적으로 연습합니다. 즉 시즌 3 때 갔을 때 어떠한 사설이나 아니면 평가원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이해가 못하는 상태에서 최소한 문제는 풀어낼 수 있게 그렇게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즌 3까지 구성이 돼 있고 시즌 4 때는 파이널 모의고사와 함께, 그러니까 제 모의고사랑 이감 모의고사를 같이 쓸 건데 파이널 모의고사와 함께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출로 돌아가서 그동안 9월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거나 기본적인 학습에서 부족함을 보였던 그런 기출 지문과 제가 썼던 어떤 그동안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한 3, 4주 정도를 마지막 기출을 다시 보는 시기로
시즌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들이 시즌3랑 파이널 사설 기출 문제를 풀면서 좀 떨어졌던 수능에 대한 그 평권에 대한 기출감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끌어올릴 수 있게 그렇게 마지막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즌1에서 4까지 진행이 되는데,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건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 지문을 딱 저랑 공부했을 때 그 수업 교실에서나 아니면 자기가 숙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면 아,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대략적인 한 60% 정도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40%를 놓치고 가기 때문에 그런 지문을 약간 변형해서 내거나 그런 지문과 유사한 지문이 나왔을 때 공통점을 찾지도 못할 뿐더러 수능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제나 지문의 형식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을 봐서는 이런 좋은 기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될 수 없다라는 문제점에서 이렇게 뭔가 세 번은 봐야겠다는 세 번은 봐야 온전히 기출을 이해하면서 점수는 상승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하프 모의고사가 수업 전 30분에 시작이 되는데 시즌2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즌1에 봤었던 여러 어떤 주간지의 문제랑 그리고 시즌1에 본교재에서 했었던 그런 기출 문제들을 제가 약간씩 변형시켜서 이런 하프 모의고사에 넣어놓습니다. 즉, 첫 번째 봤었던 게 약간 잊어버릴 때쯤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 30분에 하프 모의고사를 본 후에 본 수업 3시간을 하고 마지막 수업 후 6일 동안 제가 주간 과제지를 주는데 이 주간 과제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6일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본 수업에서 했었던 그 기출 문제와 가장 유사한 기출 문제를 같이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제가 세팅을 해놨고, 그와 동시에 마지막 6일차에서는 본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 좀 까먹을 때쯤 6일차에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6일차까지 구성이 돼 있고, 그 주간 학습지를 제가 이제 일반적인 프린터가 아닌 책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굳이 돈을 쓰고 이러면서 책으로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이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에서 이 세 번째 스스로 하는 기출 분석지 쓰기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인데 어떤 거냐면, 결국 주간 과제는 문제만 풀으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숙제를 받고 아이들한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이 기출 분석지를 어떻게 네가 분석하고 나한테 사용해서 제출하고 있느냐를 제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기출 분석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주간 과제지에 1일차에 비문학 지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 주간 과제지에 있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숙제를 끝내는 것이 아닌 반드시 기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말즉슨 기출 분석지의 구성이 첫 번째는 지문에 대한, 예컨대 비문학 지문이 있으면 지문에 대한 각 문단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 문단에 저의 수업 방식과 함께 네가 생각하고 있는 글의 흐름에 대해서 다 요약해서 옆에 적을 수 있게 이렇게 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문을 첫 번째 바라보고 이 지문에 대한 분석을 끝낸 후에 두 번째 문제로 풀러 들어갔을 때 3단계로 구성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옆에 주간 과제지 옆에 몇 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다 시간을 설정해 놓을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시간 안에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읽은 후에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즉, 시간의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단계의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간의 제약 없이 아직 답을 보지 않고 하나하나의 어떤 지문에 대한 문제 구성에서 선지를 답뿐만 아니라 오답이 되는 이유까지 다 스스로 분석해서 옆에 써놔야 됩니다. 즉, 이것까지 2단계를 끝낸 후에 마지막 3번째 단계에서 제가 직접 쓴 해설지랑 비교를 하면서 시간이 제약이 있었을 때, 또는 요약을 했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또는 시간이 제약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틀린 문제가 나왔구나. 그러면 해설지랑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내가 시간이 제약이 있거나 또는 시간이 제약이 없어서 읽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면서, 또는 뭔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마지막
자신에 대한 약점 분석을 스스로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지문을 보더라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뭔가 자기가 스스로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기출 분석지도 제가 책으로 제공하는데 정말 덕을 많이 봤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공부를 시킬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24시간 붙으면서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붙어 있는 시간 동안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바라봤을 때 내 생각을 가미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고민이 결국 이렇게 단계별로 만드는 순간 숙제를 해오게 된다면 반드시 자신의 생각이 담길 수밖에 없고, 이 숙제를 저한테 제출을 했을 때 저한테 배웠던 조교와 함께 그 기출 분석지에 대한 피드백을 다 밑에 써놓을 겁니다. 즉 각각의 A, B, C라는 등급 평가와 함께 C등급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왜 C등급으로 이루어졌는지, B등급이라면 왜 B등급인지, A등급이라면 뭘 좀 더 보완하면 좋아질지에 대해서 각각의 피드백을 다 구성해주면서, 예컨대 우리가 뭔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볼 때, 뭔가 반성을 할 때 일기장을 쳐다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일기장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건데, 이것도 일기장처럼 제가 9월 달까지 끝까지 온전하게 끝냈을 때 마지막 파이널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한번 기출 분석지를 분석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자기가 리마인드 하면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강할 수 있게, 즉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기본 문제를 좀 더 확실히 맞출 수 있음과 동시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까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피드백이 같이 이루어진 후에 이런 것들이 다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아이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게, 일단 저는 6월 전까지는 기본적인 과목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학과 국어가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다면 6월 이후에 아이들이 굉장히 방학신을 맞으면서 그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황하기 때문에, 즉 수학을 해야 될지 국어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과목을 먼저 끌어올려야 될지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6월 전까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과목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10시간 정도를 공부했을 때 한 3, 3, 2, 2 정도로 비율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3, 3에서 3시간 정도의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3시간 정도를 공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기출 분석지를 하면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가 딱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지문을 구성해놨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어머님들한테 일단 문자를 보내는데, 거기에서 최소한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거는 피상적으로 숙제를 해왔다는 저한테는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일일이 다 이 기출 분석지를 제가 검사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출 분석지를 해왔다는 것은 내가 공을 들여서 3시간 이상을 뭔가 공을 들여서 공부를 해왔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발전에서 어디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문자 내용에 담아서 다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자 되게 단순한 거긴 한데, 저는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시간만 남으면 일단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상담을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일단 저는 수업에서 뭔가 수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리더에 있어서 아이들의 어떤 관계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수업이라도 제대로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상담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두 번째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상담을 하려고 했을 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먼저 공부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물어오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에 대한 고민을 물어오면 제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아이가 어디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다 보면 결국 뭔가 학원에 있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좀 더 자신을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제가 이제 형강, 그러니까 특강을 찍어서 형강을 다 촬영을 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으로 나눠서 출제가 되는데 일단 동영상을 다 기본적인 학습으로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동영상이 좀 완벽히 되어 있다면 두 번째 문제풀이,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에 대한 단계를 밟아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문법에 대해서 학습의 양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강이 넘지 않게 한 6강에서 8강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선택 과목에 대한 문법적인 부분에서 구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이렇게 스스로 하는 기출 분석지를 충실히 하다 보면 정말 제가 마지막 타이틀에 좀 담아놨는데 마지막 장을 보시면 제가 자신 드릴 수 있는 건 1년 동안 버티면 정말 성적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 동안 버텼을 때 성적이 안 오른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생길 수도 있겠죠. 다만 그동안 통계치를 봤을 때 1년 동안 버티면 이 밑에 그 수강 후기를 보시도 알겠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7등급에서 1등급을 맞는 경우도 있고 6등급에서 2등급을 맞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매년 몇 명씩 나옵니다. 그 말즉슨 그런 아이들의 좀 공통점을, 분모를 찾아봤을 때, 이 기출 분석지를 정말 충실히 했고, 충실히 따라왔을 때, 처음에 좀 더디다가 6월 이후부터, 방학 때부터 굉장히 탄력이 붙으면서 실력이 급상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버틸 수 있으면 확실한 성적은 좀 보장될 수 있을 것 같다를 마무리로 일단 저에 대한 설명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